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오늘도 뉴스 라이브부터 함께합니다.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이 이어지는 시간,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효 첫날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224포인트 내린 43,968에 거래 마쳤고요. S&P 500은 5포인트 하락에 6,34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7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1,242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되는 반도체에는 100% 품목 관세를 면제한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기술주 등에는 긍정적이었는데요. 연준 후임 이사 지명 소식 등 장 막판엔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으로 이어가 보면요.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 전날보다 6포인트 떨어진 3,221인데요.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당 초반 6포인트 오른 811에서 출발해서 상단 제한은 좀 되고 있습니다. 출신 기준 811이고요. 간밤 미국 기술주 강세에 반도체주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여전한 불확실성, 관세 관련 경계심도 감돌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입주 예정 단지마다 잔금을 못 치르는 계약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을 완납해야지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규정 때문인데요. 전액 현금으로 몇 억 잔금 내기 쉽지 않고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달라진 분위기에 은행 대출 문턱도 높아졌습니다. 저조한 입주율에 공사비를 제때 못 받을까 건설사들도 비상입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건설업계 전반에 유동성 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텅텅 빈 기내 좌석의 모습. 최근 운항을 시작한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 간 직항 항공편 내부입니다. 앞서 러시아 현지 매체에서 해당 항공편의 좌석이 양방향 모두 매진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상은 이렇게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나마 좌석을 채운 승객들도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양국 간 주요 협력은 여전히 군사 분야일 뿐 상업과 관광 연결은 아직 미약한 거 아니냐. 관광에 초점을 맞췄다는데 여행 재개의 의미, 실상은 전혀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북한도 현금 없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걸까요? 평양에서도 전자결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자지갑이라 불리는 북한의 전자지불 체계는 식당, 상점 결제는 물론 대중교통 요금도 낼 수 있다는데요. 일종의 인터넷 은행인 화원전자은행도 개업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ATM을 통해서 전자지갑 요금을 충전할 수 있다고요.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려는 걸까요? 현금과 달리 디지털 거래는 100% 추적이 가능하다. 당의 경제사회 통제권을 더 강화할 목적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빠의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470회 썼다는 한 30대 여성. 엄연한 부정 무임 승차죠. 내야 할 운임의 30배를 더 내는 부가운임 납부 대상자입니다. 소송을 거치면서 지연 이자까지 더해져 총 2,500만 원을 납부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부정승차자들을 대거 적발하고 때에 따라 이렇게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기후동행 카드를 돌려 쓰는 등의 부정사용을 집중 단속 중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기후동행 카드 부정승차만 5천 건 넘게 적발해서 약 2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요. 돈도 돈이겠지만 본인의 양심에 떳떳할 수 있어야겠죠.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깊고 또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발 관세 쇼크에 기업들의 움직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치열합니다. 삼성은 애플과 손잡았습니다. 네, 삼성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 스마트폰에 있어서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플 아이폰 부품을 삼성 미국 공장에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우선 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뭘 만들기로 하는 건가요? 이미지 센서라는 부품입니다. 네. 우리 스마트폰에는 뭐 우리 갤럭시든 아니면 아이폰이든 네.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카메라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요, 이제 우리 갤럭시도 갤럭시고 또 아이폰도 아이폰이고
자체적인 설계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맺었다라는 저 계획은 그 이미지 센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애플이 오더를 내리는 것을 우리 삼성전자가 만들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좋았던 것은 그동안에 소니가 저 아이폰은 전담하다시피 저 이미지 센서라는 것들을 만들어 와 일본 줬는데 기업 소니가. 맞습니다. 네. 저것이 우리 삼성전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거를 오피셜로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애플이었다. 뭐 과거가 테슬라였다. 이제 그것은 하나의 관행이지만 네. 뭐 시장에서는 거의 뭐 애플로 다 확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애플이 삼성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그 배경은 뭘까요? 경쟁사잖아요, 그래도.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미중 갈등에 따른 그 관세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 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미중 경제 전쟁 하에서 관세 회피를 위해서는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요. 제품의 약 9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이 관세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애플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을 선택을 함으로써 관세를 갖다가 회피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삼성이 나노 프리즘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이 관련 부품,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플도 어쩔 수 없이 이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삼성과 애플은 경쟁 관계였습니다. 한때는 한 20년 정도 된 경쟁 관계였는데 한때는 특허 소송도 벌일 정도로 사이가 안 좋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애플과 삼성의 광고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이게 삼성전자 광고에 등장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사과를 한 입 깨물고는 그대로 믹서기에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사과 갈리더니 이게 주스로 변한 겁니다. 당시 삼성이 사과가 상징인 애플을 저격했다. 이런 해석도 나왔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또 애플도 삼성을 또 겨냥한 듯한 또 광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갤럭시의 구조를 파악하는 건 그게 뭐 힘든 일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갤럭시는 관심 없는데요 이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지금 LA로 가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삼성과 애플 과거 광고로 이렇게 신경전이 정말 눈에 두드러질 정도였었는데요. 이렇게 신경전을 벌일 정도면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양대 강자로서 스마트폰 시장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광고에서도 서로 조롱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디자인이나 기능을 가지고 서로 소송전까지 불사하던 그런 안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러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그다음에 미중 경제 전쟁 하에서 공급망 재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지 관심이에요. 지금 두 회사의 이런 협력 분야가 지금 잠깐으로 그칠지 아니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미지 센서 정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이제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 것 같은데 애플 것만 이제 이번에 계약이 체결한 거고요. 샤오미도 실은 스마트폰에서는 상당히 강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미지 센서도 삼성전자가 만들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통해 가지고 뭐 삼성, 애플의 큰 전략적 제휴 여기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우리 이제 플립이라고 해서 S7 시리즈 나오게 되면서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검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도 애플도 내년부터 2027년부터 이야기도 나오지만 폴더폰, 플립폰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걸 이제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먼저 앞서갔던 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이미지 센서 분야, 이 카메라 분야에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더 많이 물량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겠죠. 전 글로벌 사업의 좀 냉혹한 현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대차도 미국 GM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또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현대차하고 GM이 5종의 신규 차량 모델을 갖다가 공동으로 개발하여서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북미하고 중남미 시장을 겨냥해서 중형 픽업 트럭, 그다음에 소형 픽업 트럭, 소형 승용차, 소형 SUV 4종하고 그다음에 상용 전기 밴 1종을 포함해서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역할 분담 차원입니다. 네. GM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픽업 트럭의 강점이 있었고요. 현대자동차는 소형 자동차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 보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두 자동차 회사가 협력을 해서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그다음에 판매망 이런 거를 공유하게 되면 강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협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시점이 지금 워낙 미국과 한국 기업의 이런 라이벌 관계에다가 또 미국과 관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그런 이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그런 기업에게는 관세를 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후에 각국 정부랑 반도체 기업들은 이 영향이 무엇일까, 이 발언의 의미가 무엇일까 찾는데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조금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긴 했어요. 네,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저 100% 발언을 좀 일종의 해프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한 것뿐만이 아니라 투자할 거다라는 약속만 하면 저게 100% 관세는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때 한 투자한 약속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인정해 주나 안 해 주나 하는 그런 또 갈등도 있었는데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뭐 블룸버그 통신이나 로이터, 삼성전자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 바이든 때 약속도 있지만 지금 앞서 말한 애플과의 오스틴 공장 파운드리도 있고요. 테슬라의 칩도 만들어야 되고 있고 증설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네. 막 그런 부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만 하면 뭐 100%는 아니라고 해서 주가가 실은 더 빠르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네네. 간밤에 미국 엔비디아가 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죠? 엔비디아 같은 네. 경우에는 TSMC로부터 대만에서부터 이제 만들어 오는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 이면도 살펴보니까 TSMC도 때문에? 약간 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이 있는 척했는데 앞서 표에 나온 그 1,600억 달러 외에 3,000억 달러 투자를 또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SMC 주가도 거의 5%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실은 우리에게는 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최애국 대우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유럽연합은 반도체와 의약품에서 15%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 안전마진은 15%. 물론 이제 트럼프가 워낙 말을 바꾸기는 하지만 네. 또 그런 것들이 안심이 돼서 큰 충격은 뭐 우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반도체, 해외 반도체에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지도 잠깐 나왔는데 한번 다시 보시죠. 미국 지도 보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자 현황, 설립 계획에도 있고 지금 99%까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까지 나오네요. TSMC 아까 말씀하신 대만의 TSMC는 지금 또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러면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러면 뭘 겨냥을 한 걸까요? 지금 뭐 중국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래의 그 경제 성장을 주도할 AI 같은 첨단 산업의 발전에서 핵심 부품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의 공급망이 현재는 대만과 한국 같은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미국 내로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0%의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삼성, SK 그다음에 TSMC가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SMIC 같은 중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 와중에 미국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대로 100%에 달하는 품목별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목표 때문에 지금 100% 품목 관세라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좀 안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슈는 네. 불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일본이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구두 협의입니다.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마지막에 정상회담에서 공식 문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미국에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관세 면제 관련된 거 미국에 투자하면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우리가 일이 있을 수 무조건 있다. 네. 좋다라고 네. 보기는 어렵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의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갈 뺏기는 수 것입니다. 있죠. 그래서 네. 이것은 또 우리 국내 경제에서는 안 좋은 일이라서 무조건 우리에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와 제재 이 협박을 하고 있는 어떻게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이 있는데요. 브릭스 국가들은 또 연대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 브릭스 국가들 관세 청구서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의 정책을 막을 잠재적 위협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안티 트럼프고 바로 이 브릭스 국가들의 연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브릭스 국가들 먼저 보고 보면 브라질이 있죠. 러시아 있죠. 네. 중국 있죠. 인도가 있는데 네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실은 남미니까 우리가 미국과 가깝다 생각을 하겠지만 실은 친중으로 이 차이나 머니가 들어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특히 중국 철강은 거의 중국 철강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룰라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뭐 러시아,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마지막이 인도인데 우린 인도는 거의 미국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죠. 파키스탄은 중국 편. 근데 지금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인도에 대해서 지금 50% 관세를 때리고 있고 인도는 트럼프에게 반발합니다. 근데 뭐 러시아 원유 때문이기도 한데 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 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여기에 이란을 위시한 중동 세력 있죠. 터키까지 연대를 하게 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내년 중간 선거 그 이후에 저는 이들 국가의 반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트럼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몰아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3개월 연장을 해줄 것도 같은데 결코 마지막 타겟은 중국이니까 중국도 네. 가려보고 있고요. 러시아가 저게 이제 문제인데 실은 오늘이 러시아의 휴전 관련한 트럼프가 준 시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8일. 그래서 그러네요. 현재까지는 네. 시장에서 러시아도 뭐 협상 잘 됐다고 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 트럼프, 젤렌스키 모여서 협상한다고 해서 긍정적이지만 만에 하나 오늘 지나고 내일인데 러시아가 또 딴 말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4개 국가와 트럼프와의 대결 구도는 저는 두고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복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진짜 어제는 아까 말씀하신 브라질, 인도 50%씩 관세를 부과를 받고 수장들이 전화를 또 1시간씩이나 했다고 해요. 앞으로 지금 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그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가지고 이 브릭스 국가들끼리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대응하는 거는 뭐 협상 전략 차원에서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여러 가지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달러화죠. 달러화로 뭐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국제 결제 시스템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차세대 국제 결제 시스템을 또 장악하려고 하는 관련 법안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미국이요? 예,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릭스 국가들까지끼리의 연합만으로는 이게 미국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협상 전략 차원에서 연합을 전선을 형성을 하는데 결국은 미국에 어느 정도 응해가지고요. 뭔가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미국이 재편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편입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이 최종 서면 합의 전까지는 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은 25일쯤 열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리스크에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 이야기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국세청이 고가 주택을 산 외국인들의 자금을 출처를 확인을 했더니 갖가지 탈세 혐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국세청은 이 외국인들의 이 탈루 혐의 한 3천억 원까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이게 네. 한 40% 가까이가 한국계 외국인, 그리고 대부분 국적은 미국이랑 중국이라면서요. 네. 이게 좀 놀라운 것이 국세청이 그동안 좀 모니터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했던 사람이 49명밖에 안 네. 되는데 이들이 탈루한 액수가 3천억 정도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탈루도 어떤 식으로 좀 했을까, 세금을? 네. 가장 좀 많았었던 것이 이제 탈루 소득을 이용한 취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가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매입할 때 그 돈의 출처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출처 자체가 좀 의문스러웠다. 뭐 법인세, 유령법인을 활용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저렇게 편법 칭여한 경우도 있었고, 아예 임대 사업을 펼쳤는데 그 임대 사업에 대한 소득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분류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 49명을 이제 중국과 미국인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데 역시 한국계 외국인, 우리가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을 알아야 뭐 한국 부동산도 매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시민권 가진 또 이런 어린 친구들이 네, 있어서 네, 네. 앞서 이제 두 번째 사례 이 소위 말하는 증여세 탈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도표 하나 나갔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그동안 많이 샀었더라고요.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들을 산 경우에 그 경우에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탈루 혐의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뭐 무주택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뭐 분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동안 뭐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수법, 뭐 편법 증여라든지 뭐 임대소득 누락, 법인자금 유용, 뭐 신분 정보, 특히 뭐 외국인 등록번호와 여권 번호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택을 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도를 개선해서 제도의 허점을 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분정보 혼용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다시 이제 규제를 손봐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오히려 뭐 국내 내국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 하에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부동산 규제를 지금 적용받지 않아서 좀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지적은 역차별 논란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는 적발이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 자체를 좀 법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이걸 일일이 우리 국세청이 따져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사건건 조사 방식이 아니라 이제 입법적인 차원에서 필요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동등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인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에서 부동산을 하게 되는 했을 때 맞는 그 규제랑 똑같이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필요하고요. 많이 좀 탄로하는 수법이 여권 번호도 썼다가 어쩔 때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썼다라고 하면서 같은 인물이 약간 다른 척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 외국인들에 있어서의 부동산 취득 부분은 저는 따로 관리할, 뭐 단기적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앞서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는데 6억으로 또 주담대도 막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 우리 국민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집주인이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막 강남을 다 싹쓸이해 간다. 이게 사실이든 루머든 팩트든 그건 되게 반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한시적으로라도 아주 집중적으로 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국은행을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 경제부총리와 하는 총재의 만남,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것 네. 같아요. 1997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완전히 당시 재경부, 재무부의 밑 아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니까 한국은행은 따라와 이제 이런 어떤 주종 관계였는데 예전에요. 예, 네. 예전에요. IMF 외환위기 때 터지고 나니까 이게 정말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강력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또 보장해 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지나왔다가 한 2019년부터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이거 생각해 보니까 혼자 이 정부 기획재정부 혼자 뭘 하고 꾸리기에는 이 컨트롤 타워에는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과의 이게 주종 관계가 아니라 협력이라든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측면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약간 분위기가 요즘은 네. 이렇게 좀 토론이라든가 만남 자체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윤철 이번에 이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역시도 이창용 하는 총재를 만나서 내 미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크게 좀 협조를 하자라는 또 그런 효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F4가 생각이 나요. 지금 F4 그러면 파이낸스 4 이래가지고 경제부총리, 하는 총재, 그리고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이렇게 F4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에 뭔가 충격이 있을 것 같다 이러면 F4들 회의 열어가지고 이걸 좀 최소화하는 방안 같은 게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새 정부는 금융 경제부처로 조금 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 F4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 정부 하에서도 정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정책 목표가 금융 안정, 물가 안정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금융 안정, 특히 가계 부채 급증세 이런 거 관련해서는 대응할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당국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책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F4 회의를 정례화해서 금융당국, 그다음에 기재부, 한국은행이 만나가지고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위가 없앤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F3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되게 근데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 업무가 원래도 엮여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하나를 쏙 빼게 되면 거기에 있는 업무를 또 어디에다가 배분을 하게 되는. 그래서 금융위가 없어지게 되면 또 어디 하나가 또 강력한 힘을 갖는 곳이 또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좀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큰 기조는 일단 금융위 자체에 대한 폐지는 가긴 갈 것 같은데 이걸 좀 너무나 단기간에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세세한 좀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제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무총리는 하나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원팀이 되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는 총재는 하는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돕고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잘 협력해서 도약해 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볼 텐데요.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모실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은퇴 후 35만 시간 기나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예. 성공적인 노후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백세경영연구원 원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원장님과 함께 노후 자금 조기 고갈을 막는 방법, 오늘도 은퇴 후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자, 고령층 인구가 1,600만 명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에 다가가고 있고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는 이야기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은퇴 후에 대비할 시간은 35만 시간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100세 시대 기대 수명 100세로 따졌을 때 40년을 시간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중에 40년이라고 하면 더 막막하게 느껴지는데 이 긴 시간을 대비해야 될 노후 자금이 일찍 떨어진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좀 지역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알리안지 생명이 미국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은퇴자들의 경우 60%가 죽음보다도 노후자금 고갈이 더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더 관심 있는 부분은 40, 50 세대들도 예. 정말 은퇴자금 또는 노후자금이 고갈되는 게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그 죽음보다 반응이 두렵다. 70%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역시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예. 일본은 이제 노후 파산에 이어서 요즘에는 가족 파산이라는 가족 파산. 네,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등장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노인분들이 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무릅쓰고 예. 눈물을 무릅쓰고 그야말로 가족과 자녀와 절연하는 네. 그런 세대의 그런 풍조가 아. 가족 파산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의 위기로까지.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목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은퇴 후에 현실적으로 쓰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네. 이제 생활비가 보통 뭐 200에서 400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생활비 이야기고 네. 예. 우리가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용이 발생했다 또는 치매를 앓게 됐다 그런다면 네. 정말 또 새로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특히 치매를 앓게 된다면은 뭐 300에서 500 필요하다는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자녀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월 생활비로 300만 원을 생각했는데 이제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있으면은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얼마큼을 지원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죠. 네. 누구나 뭐 이제 단순한 연명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꿈꿀 텐데 늘어나는 기대 수명. 이게 또 대비해야 될 게 많아진다는 차원에서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노후자금 조기 고갈을 막기 위한 대비책 시작을 해볼 텐데 이걸 위해서 준비해야 될 3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발하는 3단계인데요. 예. 우선 이제 돈을 사실 벌기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돈을 잘 굴리고 또 잘 지키고 잘 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노후자금을 조기 고갈을 막기 위한 대응책 한 3단계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예. 1차적으로는 노후자금을 이제 제대로 좀 잘 굴려야 되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잘 지켜야 되는 거고 네. 3단계는 잘 쓰자. 과연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바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1단계 이제 은퇴 자금을 잘 굴려서 늘리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 3층 연금 구조 얘기도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예. 국민연금 위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야기하셨는데 네네. 어떤 것부터 짚어볼까요? 국민연금부터 짚어보죠. 예. 국민연금을 일단 많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야 되겠죠. 기간을 늘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임의 가입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 60세 이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네. 이제 가입을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임의 가입을 통해서 60세까지 가입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 같은 경우도 임의 가입을 통해서 최소 10년을 가입하면은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가입한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개념인데 네. 우리가 60세까지만 가입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65세까지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0세 이전에 만 60세 이전에 이미 계속 가입을 네. 신청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5년 정도만 가입했다. 네. 그런다면 추가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5년을 해서 10년을 채우면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게 또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요즘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만 18세 이상이 되면 바로 이제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키는 그런 논의도 지금 정치권에서 되고 있는데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앞뒤로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입니다. 늘리면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이치고요. 또 같은 기간 납입된 같은 액수의 연금이더라도 언제부터 받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단순히 얘기하면 일찍 받으면 일찍 돈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국민연금제 적정 시기가 언제냐 이거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아무튼 이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게 적이냐 또는 적정이냐 또는 연기할 거냐 이게 고민하기 마련인데요. 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제 기대 수명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제 기대 여명인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현재 60세 지금 현재 63세 네. 우리가 이제 1962년생이 63세인데요. 이분이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과연 더 늘려 받을 거냐, 더 조기가 아니라 이제 연장할 거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기대 여명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인 경우는 84세, 네. 여자인 경우는 이제 88세인데요. 이들이 과연 93세 이후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 네. 이걸 제가 좀 열심히 추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표에서 아마 나와 있습니다만은 남자는 13%, 예. 여자는 30%에 도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시기 관련해서는 자기의 기대 수명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최소한 은퇴 후에 3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노후자금 규모를 추정하고 네. 그 표에다 조금 전에 봤듯이 그 63세, 93세 이후에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면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미리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제때 맞춰서 기간에 맞춰서 받는 게 좋을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액수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당연히 이제 조기 수령하면은 줄어들게 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조기 수령하면은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네.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수령할 때보다 당연히 총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63세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58세인 분들이 네. 네. 조기 수령할까라고 고민할 것 같아요. 조기 수령하면은 매년 6%씩 금액이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5년 동안 조기 수령했다 그러면은 30%가 줄어든 상태에서 받게 되는 거죠. 산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기 수령 5년 동안 조기 수령했을 경우에 과연 정상 수령했을 때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네. 77세부터는 이제 조기 수령한 사람이 불리한 국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 77세 이전에 사망하면은 유리하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과연 77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함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사망 확률은 23.4%에 달했고요. 반면에 여자는 10.1%에 불과했습니다. 뭐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다지 뭐 높은 확률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한다면은 조기 수령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 뭐 기대 여명 이런 것도 또 가족 구성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받는 시기에 따라서 또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3층 연금 구조의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얘기했고 이제 2층 퇴직연금 어떻게 불릴지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지난 그렇죠. 시간에 IRP 이야기를 했지만 맞습니다. 이걸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IRP에 우리가 이제 퇴직금이 들어가 있다. 네. 그런다면은 이거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거겠죠. 수익률.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불안하잖아요. 특히 노후에는 이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예, 경향이 맞죠.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30년 동안 찾아 쓴다고 감안한다면은 네. 예를 들자면은 20년에서 30년에 있는 기간 동안 자금까지도 정기예금을 내놓을 거냐. 예. 저는 이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중에서 3분의 1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네. 좀 공격적으로 주식형의
가입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10년 동안 조기에 좀 찾을 돈, 이 돈은 이제 정기예금이나 채권에 가입하게 되는 건데요. 네네. 채권도 사실은 유통 수익률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갖기 네. 위해서는 만기를 맞춰가지고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도 필요하다. 수익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노후자금 조기 고갈을 막는 대책 2단계 은퇴자금 지키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이 이제 자녀 리스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 이제 은퇴한 분들의 자녀라고 하면 장성에서 사회생활을 다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자녀 리스크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네. 우리 노후 자금을 좀 위협하는 굉장히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는 요즘에 부메랑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예. 네. 부메랑이라는 것은 우리 던졌을 때 다시 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자녀가 네. 출가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실직을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다시 부모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부메랑족이다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부모한테 이제 뭐 요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예. 지원해달라. 이럴 경우에 이제 부모가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타인을 먼저 이렇게 돕기 전에 네. 자기 자신이 먼저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세요. 그 말에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우선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한 상황이 돼야만이 나중에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먼저 산소 마스크를 채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노후의 재정적 안정이 우선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뭐 자녀에게 든든한 우산 울타리가 돼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현실이 그렇게 또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노후자금 부족으로 고민이라는 사연자의 이야기 하나 들어와 있는데 네. 자, 관련 사연은 박진아 아나운서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노후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퇴 자금이 다 날아갔습니다.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65세 은퇴자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퇴직할 때 나름대로 든든한 퇴직 자금과 저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은퇴 후에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직후 요즘 이런 데가 잘 된다더라라는 지인의 권유로 소규모 음식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달 적자가 나고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손실을 회복해 보고자 마음이 커서 주식이랑 가상자산에 손을 댔는데요. 네. 이 역시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다 보니까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는데요. 지금 정말 막막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내도 아직도 제가 어느 정도의 은퇴 자금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자식들에게도 손 벌리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네. 앞으로 노후 생활이 너무나도 걱정되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오늘도 뭐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자녀 리스크 이런 게 없더라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젊을 때야 이런 실패들을 반복하고 나서도 딛고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은퇴자들은 이런 것도 좀 부족하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자금을 잘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주위에서 보면은 그 은퇴하신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보면 과신과 초조함인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자기가 쌓았던 경력을 활용해서 뭔가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과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초조함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과신과 초조함을 없애자. 네. 이게 노후자금을 지키는 요인인 것 같아요. 자, 노후자금 조기 고갈 대비책 2단계까지 들어봤고 시간 관계상 저희가 3단계 잘 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